자, 오늘은 다니엘 6번째입니다. 제목은 크세르크세스 1세. 부제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오늘 이제 뭐 할까 이거 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다니엘서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6장까지 봤어요. 그래서 사자굴의 다리오, 사자굴과 다리오 왕까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닥사스다가 누굴까 해가지고 이제 에스라까지 갔었거든요. 다니엘로 가서 다니엘서 7장을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이 다니엘서 7장이 내용이요, 사실 다니엘서 8장 또 다니엘서 10장 이하와 반복됩니다. 비슷하게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은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벨사살이가 몇 년을 섭정했죠? 549년부터 섭정을 시작해가지고 몇 년에 망했죠? 539년에 망했어요. 그럼 벨사살 왕 원년 그러면은 대략 한 549, 한 548년쯤 될 것 같아요. 548년쯤. 그럼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는데 이게 7장입니다. 7장인데 내용인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내 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종말 이야기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8장은 벨사살 제3년에 본 환상입니다. 벨사살 제3년에 본 환상이에요. 이때 어떤 이제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는 양이고 한 마리는 염소예요.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를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8장 내용은 헬라 이야기예요. 헬라, 그리스 이야기와 그리스와 그리스의 분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야기. 정확하게는 이제 그리스와 그리스의 분열 이야기와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8장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은 뭐 아시죠? 다니엘이 뭐가 일어나죠?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이제 다니엘이 뭘 합니까? 538년에 회개를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는 그거를 고레스한테 알려줬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가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도 환상인데 10장, 11장, 12장은 쭉 이어지는 환상이거든요. 환상인데 이건 언제 보냐면은 고레스 제3년에 봅니다. 10장 1절에 나오죠. 고레스 제3년에 봅니다. 근데 또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헬라와 그 분열 왕국 이야기예요. 헬라와 분열 왕국, 그리스와 그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다니엘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 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의 왕조의 총리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자꾸 보는 것은 그 다음 제국인 헬라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도 헬라의 환상과 분열 왕국 이야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저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사람인데 자꾸만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뭐 일본이나 뭐 그런 환상을 보고 있으니, 난 지금 조선 사람인데 뭐 일제 침략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그다음에 뭐 공산국가가 일어나가지고 북과 남이 갈라져가지고 싸운다, 뭐 이런 환상을 조선시대 사람이 보고 있으니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 고민은 뭐냐면은 어디를 설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을 장별순으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시대적인 흐름순으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뭐 설교하지?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7장도 헬라와 분열왕국 적그리스도 이야기고요, 8장도 헬라와 분열과 적그리스도 이야기고요, 10장, 11, 12도 분열왕국과 적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7장 설교를 쫙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8장과 11장이 임팩트가 떨어지면서 7장 설교를 이해할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느낌일 거예요. 물론 이제 11, 12를 다 들은 다음에 7장을 다시 들으면 정리가 되겠지만, 제가 공부하는데도 야, 이거 차라리 시간 순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 설교에서 나왔던 사람이 약간 비집고 들어왔지만 다리우스 대제에 대한 설교였단 말이에요. 다리우스 대제. 근데 뭐 에스라가 나오든 에스더가 나오든 어쨌든 이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이 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이 다니엘서 역사적 배경 안에 이게 들어가니까 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엔 등장하지 않는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자,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1세가 어느 정도 역사적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샤한샤가 누구죠? 키루스 2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샤한샤가 누굽니까? 두 번째 샤한샤가 세상 이름으로는 캄비세스 2세였어요. 그래서 522년까지 통치했었다. 522년까지 통치하다가 530년부터 522년까지 통치하다가 어떤 놈이 반란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칼을 꽂다가 지다리를 지가 이거 전승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염돼가지고 이집트 침공하다가 이제 돌아가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위 찬탈을 한 놈이 가우마타라고 하는 녀석인데, 캄비세스 2세가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에스라에서 소개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가우마타라는 녀석은 522년 딱 7개월 동안 왕노릇한 녀석인데, 세속 역사에선 이 가우마타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샤한샤에 가우마타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선 이 가우마타를 아마도 아닥사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야, 그거 성 재건 그만해라 라고 조서를 내렸는데, 이제 캄비세스 2세, 성경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캄비세스 2세의 그 호위병이 누구였다 그랬죠? 창병이었는데, 병과가 창병이었던 다리우스가 가우마타를 제거하고는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 번째 샤한샤인 다리우스 대제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던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리우스의 그 아내가 누구냐? 아토샤라고 그 위대한 키루스 대제의 딸이에요. 그래서 키루스 대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통성은 가지고 있죠. 다리우스 2년에 성전 다시 재건해. 다리우스 1년에는 뭐 아마 가우마타 다른 애들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반란 진압도 하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 2년에 이제 성전 재건해. 그래서 다리우스 제 6년에 성전이 완성되죠. 그리고 다리우스 제 6년이 우리 서기 세상 역사로는 516년이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뭐 영토도 확장하고, 그래서 이집트도 침공, 이제 자기의 주군이 하다 실패했죠. 캄비세스 2세. 하다가 실패했던 이집트 침공을 해가지고 결국 점령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다리우스가 호칭을 하나 더 했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샤한샤들에게 호칭이 되게 많거든요. 소개해드렸어요. 안샨의 왕, 페르시아의 왕, 메데의 왕, 세상의 왕, 그 다음에 대제, 능한 왕,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 그 다음 수메르의 왕, 아카드의 왕. 호칭 되게 많죠. 나도 하나만 주지. 자, 그럼 세상 네 코너의 왕, 사방의 왕이란 뜻이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했으니 바로 파라오라는 호칭을 더했죠. 이집트를 침공해서 왕이 되면은 파라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우스는 파라오이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성전도 재건하고, 그러다가 이 다리우스 대제 말년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리우스 대제가 노쇠한 데다가 반란이 일어나니까 심적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와 아토샤 사이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1세가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선왕인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 때 일어났던 이집트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진압을 하고는 이집트의 총독으로 자기 동생을 임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집트가 파라오도 아니라 총독이 다스리는 아주 그냥 격이 떨어져 버렸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인데. 자, 그 내용인데 크세르크세스 1세.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하나 더 알려드리면 크세르크세스 1세의 아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요 사람이 성경에서 또 아닥사스다로 나와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크세르크세스 1세는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성경 저자가
세상에는 이름 지을 때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1세는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로 나오는데, 자, 본문은 에스더를 보면 좋겠는데 그 전에 먼저요, 이제 다니엘서를 좀 봐보죠.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요한계시록과 되게 비슷하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짐승은 제국을 가리키죠. 바다는 이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근원, 즉 세상, 이게 이제 사탄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를 악한 악의 근원으로 보아요. 악한 악의 근원으로 바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요.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무래도 이 큰 짐승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과 교류를 했었던 느부갓네살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뭐 회개도 하고, 그죠? 난리도 치고 울기도 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짐승은 뭐냐?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두 번째 짐승은 뭐냐? 바로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인데 몸 한쪽을 들었고,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이 메데 페르시아의 지배하는 왕국인 아케메네스가 이제 이 사람의 출신이 페르시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안산 출신이잖아요. 엄마는 메데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외조의 혈통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그 이외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갈빗대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께서 갈비를 뜯으신 거죠. 새 갈빗대, 각 갈빗대가 뭘 의미하냐 하면은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새 제국을 가리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루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가장 먼저 자기 할아버지 아하수에로 아스티아게스가 다스리던 메데를 정복했죠. 두 번째로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었던, 두 번째로는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우스 대제 때 또 어디를 정복합니까?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뜯으신 새 갈빗대는 새 제국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가리키는 것 같다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견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는 것은 이 짐승이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거예요. 주변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많은 고기를 먹어라. 아마도 이 말은 바벨론을 점령해라 이런 의미 같아요. 바벨론을 점령해라. 6절 이하는 이제 그리스 이야기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 제국이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합니다. 잠깐 앞으로 가서 다니엘서 2장으로 들어가면은 다니엘서 2장에 세 번째 나라가 나와요. 2장 39절.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약간 병행이 되죠. 세 번째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딱 한마디 서술하고는 지나갑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 어디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선 그리스 제국을 헬라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 표범 같은 세 번째 짐승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겨우 한 절인데요. 이 중간에 너무 많은 역사가 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두 번째 짐승은 얘였어요. 몸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럼 바벨론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지만 이 사이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왕국들과. 다니엘서 자체도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등장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바벨론의 갈대아 왕조의 왕들이 있어요. 성경 언급 안 하고 그냥 쓱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사건은 그냥 쓱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자세히 세부적으로 들여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와 그 제국 아래에서 살아갔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출생과 죽음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문화와 언어와 그게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광활한 느낌일까요? 성경이 우리를 보는 느낌이.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에스더로 가봅시다. 에스더. 에스더는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두 번째 짐승과 세 번째 짐승 사이에 있는 이제 사건이 되겠죠. 페르시아에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짐승에 속한 일입니다. 자, 에스더 1장을 가시면, 자,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진압하고 자기가 거기 이집트에다 동생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크세르크세스는 486년부터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486년부터 왕이 됐다. 그럼 원년은 언제일까요? 85년. 그렇죠. 잘 배우셨습니다. 85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립니다. 465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21년 정도를 지배했죠. 486년부터 465년까지 약 21년 정도를 다스립니다. 자, 1장 1절과 2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라.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도가 127일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수산궁이 이제 오늘날에도 지명이 수사예요. 이란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만 하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크세르크세스 1세는요, 약 21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렸는데,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대제가 이제 준비해서 한 번 침공을 했었어요. 근데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를 침공했었는데, 그닥 좋지 않아가지고, 그 좋지 않은 데다가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리우스가 죽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하다 못한 것을 하려고 이 크세르크세스는 즉위하자마자 그리스와의 전쟁 준비를 합니다. 484년부터 481년까지 3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요.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아주 대규모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만 생각해도 병력이 수십만 명에다가 함대, 배가 한 800척 정도를 동원시킬, 여러분 함대가 800척이에요. 배가 800척.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국력인 거죠. 전투하는 함선이 800척이라니. 그렇게 해서 그리스를 침공을 하는데, 잠깐 에스더 1장 킵하고 다니엘로 가면요. 다니엘 11장 2절을 보면, 자,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자, 새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1세. 네 번째죠.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어디를 친대요? 헬라를 친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3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요. 3절에 나오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요,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또 2절, 3절 사이를 껑충 뛴 거예요. 시간이. 알렉산더 마무리 페르시아 멸망시키고 큰 왕 됐지만 4절이 뭐래요? 나뉠 것이다. 강성하다 갑자기 나뉜다 그러죠. 32세 나이에 요절을 해버려가지고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자,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을 하는데 전쟁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완전히 거의 함락할 만큼 전투를 잘했는데, 문제가 이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은 그리스로 들어가는 이 골목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이 테르모필레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테르모필레는 방어하기가 되게 유리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군대가 소규모의 부대로 테르모필레에서 방어진을 펼치니까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거 우리가 지금 계속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치면 얘네들 끝난다. 근데 이제 테르모필레를 저렇게 죽어라고 막아대고 있으니까 절로 가지 말고 바다로 가자.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한번 결전을 하자. 우리는 함선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바다에서 결전을 펼치려고 해요. 크세르크세스가. 이 결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 쪽,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서는 워낙 크세르크세스가 전쟁을 잘하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는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스의 한 장군인 이름이, 이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예요.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이 우리 한번 더 싸워봅시다
내가 지금 저 기고만장한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 함대를 박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해군과 페르시아의 해군이 충돌을 하는데 그 사건이 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살라미스 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로 들어가는 섬인데 그 섬, 살라미스 섬 사이에 이제 해협이 있거든요. 되게 좁습니다. 되게 좁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페르시아의 함대가 몇 척이라 그랬어요? 800척이라 그랬죠. 어마어마한 대함대잖아요. 근데 800척의 함대를 데리고는 살라미스 해협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좁잖아요. 좁으면 전열이 제대로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리스 해군이요, 전열도 가다듬어지지 않은 페르시아 해군을 공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이때 대패를 합니다. 엄청난 대패를 합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입냐면은 800척의 함선들 중에 200척이 침몰하거나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죽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 해군은 400척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40척만 잃었어요. 10%밖에 손해를 안 입었는데 저쪽은 25%를 입은 거예요. 25%, 30%. 그러니까 이제 바닷길은 막혔지. 그래서 이때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엄청난 절망을 느껴요. 그리고서는 야, 우리 이 전쟁 그냥 포기해야겠다. 거기 대충 그렇게 패색이 지쳤는데 지상에서는 또 플라타이아라는 곳에서 그리스 동맹군이랑 전쟁을 하다 또 집니다. 2번 져요, 2번. 살라미스에서 지고 플라타이아에서도 이게 큰 패배예요. 이때 이 페르시아의 지상병을 패배시킨 유명한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 스파르타가 페르시아를 쳐부숩니다. 그래가지고 480년에 일으킨 전쟁이 결국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하고 478년에 끝납니다. 478년에 끝나요. 자,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승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철수한 크세르크세스는요, 이제 다시 수사로 돌아와가지고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에 또 자기 궁전을 지어요. 자기 궁전을 짓고 막 보물창고들을 막 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65년에 결국 478년부터 465년이니까 대략 한 13년 정도죠. 13년 정도 놀고 먹다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죽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전쟁을 크게 일으켜서 연전연승하다가 큰 패배를 2번 하고 나서 크세르크세스의 말년은 별로 기록이 없어요. 자, 이게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세속적인 기록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483년, 이제 이 사람 원년이 485년이에요. 근데 이제 5년, 4년, 3년, 그럼 제 3년이죠. 1장 3절에 왕위에 쓴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안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5절에서 왕의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또 8절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이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자, 7절에는 금잔으로 마시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금잔은 벨사살이 집어들었던 금잔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벨사살이 집어들었던 금잔은 다 세스바살이 가져갔잖아요, 유대로. 그러니까 그 금잔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금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이런 고민해야 돼요. 483년에 모든 장수와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을 다 모아놓고는 잔치를 벌였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성격의 잔치였을까? 아까 세속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484년부터 481년까지 3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럼 84. 근데 83에 지금, 즉 전쟁 준비가 한창일 때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럼 이 잔치의 성격은 격려와 위로를 위한 잔치였겠죠. 우리들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신하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이길 것이니 염려 말고 잔치를 위로해 주려고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버린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오라고 했는데 안 왔던 사람이 왕후 와스디죠, 9절에. 근데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내 와이프 얼굴이 이뻐, 그래가지고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이 와스디가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하니까, 자,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근데 12절에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며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이 와스티도 어떤 성격이냐?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아이, 귀찮은데 왜 나를 이러면서 우리끼리 놀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갔던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왕이 살해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16절을 보니까요.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 왕후 와스티는 왕한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신하들에게도 대우를 좋게 하질 않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와스티가 좀 이렇게 무개념녀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여자를. 영부인인데 개념이 없어요. 왕도 업신여기고 왕의 부하들도 업신여기는 여자. 7절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가 모든 여자들에게 전파된다면 그 여자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그래서 이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줍시다. 19절. 그래서 왕의 조서가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자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그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자, 이게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여기서 딱 보니까 왕이 뭐가 얇아요? 귀가 얇죠. 이 귀가 얇은 게 크스레크세스의 그 조금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좋은 사람 두면은 좋겠지만 이제 안 좋은 사람 붙어 있으면은 안 좋겠죠.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해라 라고 하였더라. 조서를 낸다는 게 참 재밌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워낙 많은 지방을 다스리다 보니까 한 나라의 언어로 통일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버전으로 배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클릭 하나면 한국어, 클릭 하나면 영어, 클릭 하나면 일본어 이런 식으로 되듯이 여러 언어로 조서를 써가지고 뭐라고 적혔냐면은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해라 라는 조서를 전국에다 내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 그침에 아리따운 여자를 한 명 얻읍시다. 그래가지고 3절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상궁으로 모아라. 후궁으로 들여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소서 했더니 또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도성에 한 유대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라 라고 나오죠. 이제 또 레전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레전드. 사실 우린 다니엘서 역사 공부하고 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래요. 자, 이 사람이 595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혀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금 이거는 100여 년도 전의 일이죠. 595년에 잡혀갔으니까 495, 485.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모르드게가 잡혀간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잡혀갔겠죠. 그때 같이 끌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는 삼촌이고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를 대신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왕의 조서가 반포됨에 처녀들이 수산에 많이 모여서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을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명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10절을 잘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재밌는 건데 에스더의 종족이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죠, 이 여자. 근데 지금 종족이라고 하면 워낙 많은 인종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워낙 대제국이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메대부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멀리는 이집트까지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모든 다민족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족을 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유대인인 것을 몰라요, 아무도. 삼촌인 모르드게는 알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의 이제 조카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을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여자들 되게 이쁜 애들 많은데 그중에 에스더가 최고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래서 이때 얼마나 좋은지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상을 줬대요. 도리어. 그러니까 세금은 안 받고 도리어 자기 왕의 금고를 털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이잖아요. 자, 7년. 그럼 제7년이면은 이게 언제냐? 479년이에요. 85가 원년이니까 85, 4, 3, 2, 1, 0, 9. 479년이 479년 10월. 이게 이제 에스더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거의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 무렵이거든요.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퇴각을 한 거죠. 여자들 선별해 놔 이래놓고 자기는 전쟁하러 나가고 전쟁하다 이제 꼬였죠. 완전히 지대로 꼬여가지고 퇴각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살라미스에서 졌지, 또 스파르타한테 깨졌지. 마음이 힘든 와중에 이제 돌아왔더니만 누가 준비됐냐면은 이 에스더가 준비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굉장히 마음이 녹았겠죠. 크세르크세스 1세가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얘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은 야 세금도 내지 말고 차라리 내 돈 줄게 이러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문에 앉았는데 19절 보니까요. 그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대요. 근데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드게는 자기 조카가 왕비인데 근데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 그러니까 듣고는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여 실증을 얻음으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는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그 사람을 두 사람을 처리하고는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3장에 가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게 멍청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높였다 그래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각 사람 하면 이제 아셔야죠. 이 아각 사람 때문에 누가 폐위됐습니까? 왕에서 1대 이스라엘 왕이 누구지? 사울이죠. 사울 왕이 여호와에게 버림받게 된 장본인이에요. 아각이.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진멸을 안 하죠. 그래가지고 18절부터 봐야죠. 자, 또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쳐라 했거늘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 아각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이 모세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할 때 이스라엘 괴롭혔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국력이 역전돼가지고 이 사울 왕 때 얘네들 진멸 좀 하세요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 왕이 진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이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야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유명한 구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33절에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죽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분노를 남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까?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울 왕 때 진멸하지 못했던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누가 됐냐면 바로 이 하만이 됩니다. 에스더의 하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만이 이제 뭐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겠죠. 그래서 내가 야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야 이러면서 으아 이러고 다니니까 대궐문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는데 다들 이 하만 앞에 쫄아가지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왕의 명령대로 왜 이런 명령을 또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절하되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다리오가 사자굴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자 요 명령 내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나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아. 그랬더니만 6절에 보니까요. 하만에게 알려줬다 그래요. 하만에게 알려줬다. 유대인임을.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생각하기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야겠다라는 어마무시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 제12년 니산월에 무리들이 하만 앞에서 표를 뽑아요. 이 12년이요. 이제 연도로는 474년이에요. 474년. 그 니산월은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달이죠. 자, 근데 첫 번째 달 니산월은 대략 한 태양력으로는 3, 4월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474년 3, 4월쯤에 야, 제비를 뽑아가지고 언제 얘네들을 다 죽일까 한번 날짜를 뽑았더니만 유대력으로 12째 달 곧 아달월이 뽑혔다라 그래요. 12달 아달월. 그래서 유대력 12월 13일에 다 죽여버리자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의 무리가.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왕의 나라 각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지네들만의 법이 있는데 그게 만민의 것과 달라가지고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얘네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좋지 않아요. 꼭 그 다니엘에게 개겼던 애들이랑 좀 비슷한 논리를 피죠. 그럼 꼭 끝이 이상하게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여도 손해 난 건 내가 1만 달란트를 낼게요. 죽여버립시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네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이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진짜 귀가 얇죠. 크세스가.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각 민족에게 조서를 쓰는데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가지고 조서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한 다음에 그 재산을 전부 다 탈취해라. 그러니까 전멸시키고 재산은 훔쳐라 라고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라라고 하였더라. 그래서 왕의 명령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서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들이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가 내시가 와서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위복을 모르드게에게 주었지만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명령하여 모르드게가 왜 저러는지 물어보라. 그랬더니만 모르드게가 자기가 자기 민족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이제 알려줘요. 조서도 알려주고요.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혼자 살 수 있겠지만 만약에 네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수 있다. 응?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만일 네가 잠잠하면은 유다인들은 다른 데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 갔는데 아하수에로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랬더니만 에스더가 절반은 됐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5장 8절 보면은 이제 내일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오소서. 그러니까 9절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그러니까 이게 왕도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그다음에 저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도 야 왕만 오라는 게 아니고 나도 오래. 그러니까 이제 왕과 왕비에게 절대적인 이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나.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또 대궐문에 앉은 걸 보니까 이제 비틀린 거죠 속이. 그래가지고 쟤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운 다음에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재밌게 됐죠? 나피는 또 그날 밤에 되게 재밌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요 역대일기를 보다가는 그 두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해가지고 막았다라는 것을 읽어요. 읽고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를 모르드게에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자기는 2인자니까 왕후도 자기를 좋아하니까 무슨 말이든 한번 들어주시겠지 이러고 왔는데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이제 왕이 먼저 말해야겠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이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그러니까 왕의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 이게 왕의 말이라는 건 오늘날로 치면은 에어포스 원 같은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태우고 그 왕의 왕복과 말과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며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지금 이게요 하만이 노리는 게 뭐예요? 왕의 자리였던 거예요. 왕복, 왕이 타는 말, 왕관 다 나오죠. 왕을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씌워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모르드게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일을 그의 아내와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에 지혜로운 자가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분명히 엎드려지이다.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데리고는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된 거죠. 하만의 입장에서는. 또 두 번째 날에 술 마실 때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에스더여 소총이 뭐냐? 나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만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 생명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겠죠. 내 생명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내 민족의 생명도 구해주세요.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잠잠하겠지만요.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감히 이런 내 아내를 죽여? 그리고 내 아내의 민족을 죽인다고? 그게 누구야? 그랬더니만 6절에 이 약한 사람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죠? 일이 꼬인 상태로 또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노하여 잔치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니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요 귀도 얇고 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지만요 이 사람은 원래는 전쟁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도 무섭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후원으로부터 돌아오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책상 위에 의자예요. 의자 앞에 엎드렸거늘.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걸 또 보고는 쟤는 내 앞에서 강간도 하나?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내 앞에서 내 왕후도 범하고자 하는가? 그랬더니만 무리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랬더니 이제 내시 중에 하나가 고자질합니다. 제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무를 준비했는데요.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아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이야기 끝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일이 꼬이죠. 그 하만 입장에서 완전 꼬여요.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대적의 집을 왕후에게 줬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상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의 유다인을 해하려는 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 8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철회가 안 된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철회는 안 되고, 자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내가 너에게 내 반지 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산월, 그러니까 니산월에 얘네들이 그 이제 3, 4월이죠. 3, 4월에 야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고는 언제 죽일까 하고 이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비가 푸림이에요. 제비가 푸림입니다. 3장으로 가면은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제비를 뽑아. 이게 푸림이거든요. 푸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러니까 니산월 3, 4월에 계획을 해가지고 12월은요 이제 태양력으로는 이제 그 다음 해 2, 3월쯤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1월인데 3월에 다시 급히 조서를 다시 써요. 그래서 8장 9절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왕의 서기관 또 소집된다.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가지고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의 각 지방에게 각 나라와의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백성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치려는 자들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처자들과 그 사람들의 재산을 죽이고 탈취해라 라는 식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유대인들 다 죽여. 이 조서는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조서가 또 내려져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전부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라 라는 조서가 다시 내려집니다. 저 약간 이거 보고는 이거 영화 퍼지랑은 좀 비슷한데? 왜냐면 하루 동안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래서 2월 혹은 3월 13일에 서로 죽이라. 12월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유대력 12월이면은 그 태양력으로는 2, 3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다 죽여라 라고 하면서 14절 왕의 엄에 급히 나가매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됩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또 재밌게 됐죠? 지금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얘네들 사실 유대인이었고 엄청난 절대적 실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왕비예요. 한 명은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수산성에서부터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그 하만이 일이 이상하게 꼬이잖아요. 그때 이제 한마디로 대세라는 게 뒤집어진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을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꾸몄던 하만이 죽어버리잖아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왕의 어명을 내리지만.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일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 흐름이 대세가 전 지역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와 2인자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뭔가 이게 사회적 분위기라는 걸 업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후와 2인자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뻐하고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또 유대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이 꼬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기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할 때도 숫자의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세의 승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세 등등한 거고, 자, 쟤네들, 자, 이제 3월부터, 이제 1월부터죠. 1월부터 12월까지 나 니네 죽일 거야. 나 니네 죽일 거야. 좀만 기다려봐. 12월만 되면 너네 다 죽었어. 이러던 애들인데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너 개지? 이러니까 이제 걔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제거가 당하는 날이 됐으니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불임절의 기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하게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9장 1절을 보니까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라는 명령인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의 13절에 보니까 하만의 10 아들도 죽어요. 하만의 10 아들이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렸다. 근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한 자들을 도륙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는 7만 5천 명이 죽임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었고 유다인들이 13일과 14일에 모여서 15일에 쉬며 이날에 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면서 잔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륙하기로 한 날이 13일이고 이 사람들이 잔치를 즐긴 날이 14일입니다. 14, 15일에 잔치를 즐기게 돼서 오늘날에는 12월 14일만 지킨다고 해요. 불임절이라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1절 보니까 9장 21절 한 규례를 세워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12월 14, 15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즐겁게 됐죠. 자, 10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다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 중에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에스더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474년 3월 23일에 조서를 썼는데 474년 3월 23일에 근데 474년 12월 13일에 이 일을 행하기로 했어요. 다 죽이자라고 행하기로 했는데 근데 474년 유대력 12월이면요 이제 473년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왜냐면 유대인들의 달력 12월은 태양력으로는 2, 3월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 2, 3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륙한 해는 473년 2월 혹은 3월에 13일이에요. 자, 그래서 473년 아하수에로 왕의 재위 13년째, 그러니까 12년째에 하기로 했는데 12년 12월은 13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요? 13년 2월 3일에 이 일이 행해져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반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 8년 뒤에 쿠데타로 죽습니다. 473년에서 8년 뒤, 즉 465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죽어요. 근데 왕위는 뺏기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왕이 되거든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엔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럼 오늘 누구 얘기했습니까? 키루스, 캄비세스 2세, 가우마타,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이 네 번째 샤한샤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페르시아의 5번째 샤한샤인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로 죽었다. 크세르크세스가. 좀 안 좋은 죽음이죠. 자기의 신하들이 죽였다고 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이제 하만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말렉, 아각 사람, 하만. 그다음에 에스더가 자기 종족을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 종족을 말했다면 하만이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을까? 못 꾸몄죠. 페르시아의 국민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의 종족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죠? 유대인이라서. 아하수에로의 성격은 일단 잔혹한 왕이다. 이집트를
총독이 다스리게 했고 전쟁을 크게 일으켰고 그다음 하만과 그의 아들에게 한 것도 보면 뭐 왕이니까 할 수 있겠죠. 제국의 왕이니까. 그다음에 귀가 되게 얇아요. 귀가 얇은 사람인데 결국 끝에는 그 모르드게가 뒤를 봐줬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럼 크세르크세스가 왜 신하들의 쿠데타로 죽었을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너무 쾌락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활락과 쾌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하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 빨리 폐위시키고 이 사람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에요. 크세르크세스 1세는 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을까? 대답을 다들 마음속에 하셨나요? 뭐 1번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해서, 2번 스파르타한테 져서, 3번 성경에서 헬라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1, 2번 고르면은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3번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멸망시키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헬라 왕국이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리스가 멸망하면 그 예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의 멸망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의 멸망을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고 또 스파르타한테 패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죠? 좀 아쉬워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만큼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정말 제국이 평온하고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 당시 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다음 에스더 같은 사람,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만 딱 기억하지 말고요. 모르드게 같은 남자, 에스더 같은 여자, 그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들 같은 민족들이 있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부강해질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